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이제 중간고사 보고 이제 첫 시간인데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요. 회계 기초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회계 기초 이론, 그래서 회계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부했던 내용이 재무 보고의 개념 체계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공부했었죠? 그렇죠? 네. 회계 처리 절차, 즉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부했던 내용은 복식부기에서 복식부기 이론, 그러니까 기말수정 분계가 되겠죠. 기말수정 분계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기말수정 분계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네, 성급 비용이 있었죠. 성급 비용,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있었죠. 그 다음에 미수이자, 그 다음에 선수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이제 회계 처리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각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각 계정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이제 첫 시간으로서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금융 상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금융 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금융 부채, 그리고 지분 상품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이제 금융 자산은요. 금융 자산은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자산. 그다음에 금융 부채는 부채, 그리고 지분 상품은 자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하셔야 되겠죠. 개념. 두 번째 취득과 처분. 보통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식과 채권, 그런 것도 있죠. 주식과 채권, 그런 것들이 단기 매매 증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과 처분,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말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터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금융 상품이 나와요. 금융 상품. 금융 상품은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자산, 금융 부채, 지분 상품 이런 세 가지가 있죠. 이런 세 가지를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계약, 이것을 금융 상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 보시면 어떤 거래로 인하여 한쪽 거래 당사자에게 금융 자산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자에게는 금융 부채나 지분 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이것을 금융 상품이라고 하죠. 금융 상품에는 예를 들면요. 첫 번째,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되겠죠. 돈을 빌려오게 되면은 은행 측은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되겠죠.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되니까 대여금이 되겠죠. 대여금. 그래서 대여금은 어떤 거였죠? 네, 자산이었죠. 자산이니까 금융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제 돈을 빌려요. 빌리는 입장이 되겠죠. 빌리는 입장은 차입자라고 하죠. 차입자 측은 이것을 차입금이라고 하죠. 차입금. 차입금은 뭐였죠? 네, 부채였죠. 부채니까 금융 부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리가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세요.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때는 금융 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을 해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산이니까 금융 자산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도 있겠죠.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 상품이라고 해요. 지분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되는 거죠. 자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오게 되면은 돈을 빌려오는 쪽은 차입을 해오니까 부채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냥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본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거의 이제 학기 말 거의 후반부에 가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금융 자산이 나오죠. 금융 자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융 자산에는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죠. 그 다음에 대여금, 수취채권, 그리고 유가증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가증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이 있죠.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오늘 공부할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당좌 자산, 그러니까 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투자 자산이 되겠죠.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유동 자산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1년 이상 걸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이제 현금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현금은 통화이죠. 통화, 그리고 통화대용증권, 그 다음에 예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금에는 당좌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죠. 돈을 맡기고 있는 것, 이것이 보통 예금이라고 하겠죠.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수표를 발행하게 돼요. 수표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 당좌 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 예금, 그리고 기업은 당좌 예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첫 번째 이제 통화가 나오죠. 통화라고 하는 것은 지폐나 주화나 같은 통화이라는 것이 되겠죠. 지폐, 주화. 그래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다음에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통화가 되는 것이죠. 정리가 되세요? 그 다음에 통화대용 증권이 있죠. 통화대용 증권은요, 통화와 동일하게 통용 가능하고 언제든지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 이것이 통화대용 증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대용 증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타인 발행 당좌수표 나오죠. 타인 발행 당좌수표, 그러니까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야 수표. 자기야 수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한 수표. 이것들이겠죠.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이런 것들이 자기야 수표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송금한 어음이 나오죠. 송금한 어음.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그래서 송금한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송금 위탁을 받은 은행이 보낼 곳에 은행으로 하여금 특정인에게 일정한 돈을 지불하게 하는 어음이다. 이것이 송금한 어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은행 측에서 이제 위탁을 하게 되겠죠. 위탁을 하는 사람이 이제 B은행으로부터 받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 이것이 송금한 어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음을 받는 사람은 이쪽에서 받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송금한 어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송금수표 나오죠. 송금수표가 있고 이것도 통화 대용증권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편한 증서가 있죠. 우편한 증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체국 같은 곳을 통해서 우편한 증서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이는 것, 이것이 우편한 증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한 증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보안권, 전보안권 같은 경우에도 우편한 증서랑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일도의 공사채 이자표가 나오죠. 기일도의 공사채 이자표는요, 채무증권의 이자표도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것, 이것이 기일도의 공사채 이자표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있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것도 통화 대용증권이 된다. 그 다음에 공장 지점 전도금, 공장 지점 전도금 같은 경우는요, 공장이나 지점이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것이 공장 지점 전도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급을 예금 나오죠. 요급을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예금이라든지 당좌 예금 이라는 것들이 요급을 예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에는 통화,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 요급을 예금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나오죠.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요, 차용증서가 있겠죠. 차용증서, 그리고 수입인지, 그리고 엽서, 그리고 우표, 그리고 부도수표, 부도어음, 이란 것은 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잘 정리해 두세요. 체크해 두시고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금성 자산 나오죠. 현금성 자산은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간편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적은 유가 증권과 단기 금융 상품, 이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동그라미 세 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금융시장에서 쉽게 매각해서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해야 한다.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상품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 이제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취득 당시가 되겠죠. 취득 당시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취득 당시,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취득 당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기가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가 두 번째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첫 번째는 취득 당시다. 두 번째는 만기가 3개월 이내다. 이것이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 적금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 이것이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두 번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무 상품. 그리고 세 번째,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을 가진 환매채.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3개월이 들어가 있죠. 3개월 이내면 무조건 현금성 자산이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취득 당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간편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적은 유가 증권과 단기 금융 상품, 이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죠. 첫 번째. 그래서 밑에 이제 예제가 있죠. 예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제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분하게 되면 첫 번째 지폐가 나오죠. 지폐 만원권 20장. 만원권 20장 있으니까 20만원 되겠죠. 이거는 지폐는 현금 되겠죠. 현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기야수표 나오죠. 자기야수표 20만원. 이것도 현금이 되겠죠. 현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편한 10만원. 이것도 현금 되겠죠. 통화 대용 증권이 되니까 이것도 현금. 그 다음에 네 번째 우표 나오죠. 우표 5만원. 이거는 현금이 아니죠. 우표는 제외해야 되겠죠. 현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당좌 예금 30만원. 당좌 예금도 현금에 포함이 되겠죠. 이거는 요금을 예금에 해당이 되겠죠. 요금을 예금. 그 다음에 이제 선일자 수표 나오죠.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것은요, 수표에 적혀 있는 발행일자, 수표에 적혀 있는 발행일자는 5월 17일인데요. 실제로 수표가 미리 발행해갖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수표, 그러니까 5월 12일자에 가지고 있는 수표, 이것이 선일자 수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발행일자보다 미리 발행한 수표, 이것이 선일자 수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일자 수표는요, 매출 채권에 해당이 되겠죠.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매출 채권이라고 메모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합산해 보세요. 여기까지 합산하게 되면은 지폐 20만 원, 자기야 수표 20만 원, 그 다음에 우편한 10만 원, 그 다음에 당좌 예금 30만 원.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80만 원 나오게 되겠죠. 80만 원은 현금에 해당이 되겠죠. 현금.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2개월인 양도성 예금 증서 25만 원.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만기가 2개월 되는 거죠. 만기가 2개월 되니까 3개월 이내가 되겠죠. 3개월 이내니까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만기가 6개월인 정기 적금. 이거는 단기 금융 상품이 되겠죠. 단기 금융 상품. 그래서 만기가 6개월인 정기 적금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3개월인 한매채 21만 원 나오죠. 이것은 3개월이 되니까 현금성 자산이 되죠. 그래서 25만 원, 21만 원 합치게 되면 46만 원 되겠죠. 46만 원은 현금성 자산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0만 원은 현금, 그 다음에 46만 원은 현금성 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두 개를 합쳐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26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은 126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강동의 결산 자료이다. 그래서 첫 번째 현금 나오죠. 현금은 현금에 해당이 되겠죠. 3만 원.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54,000원.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현금에 해당이 되겠죠. 현금에 포함.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임 발행 수표 12만 원. 이것도 현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 76,000원. 이것도 현금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수입인지 5,000원도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인지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에 한매체인데 90일 한매 조건이 되겠죠. 90일 한매 조건 15만원.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90일이니까 3달, 3개월 되는 거죠. 그래서 92일까지는 3개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92일까지는 한매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나오죠. 우편한 증서 20만원. 우편한 증서도 통화 대용 증권이 되니까 현금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차용 증서. 차용 증서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제외해야 되겠죠. 현금에서 제외. 그 다음에 선일사 수표 5만원. 선일사 수표는 매출 채권이 되겠죠. 매출 채권이니까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표 5,000원. 우표도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금은요 3만원이죠. 3만원.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54,000원. 그 다음에 타임 발행수표 12만원.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 76,000원. 그리고 한매체 15만원.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20만원. 이것을 다 합산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계산을 해봤더니 63만원 나오게 되겠죠. 63만원. 그래서 1번 정답은 63만원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두 번째 주제 공부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요, 단기 매매 증권이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에는 네 가지를 공부하게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의 의의, 그리고 두 번째 취득과 처분, 그리고 세 번째 보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말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의 의의가 나오죠. 단기 매매 증권의 의의는요, 첫 번째 시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은 첫 번째 시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본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져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장성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적인 자금 운용이라든지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을 얻는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것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단기간 내에 시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것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이나 단기 매매 증권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했죠. 두 번째는 이제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취득과 처분. 첫 번째 취득. 첫 번째 내용 보세요.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단기 매매 금융 자산 계정에 차변의 취득 원가로 기록한다. 단기 매매 금융 자산, 자산이 되겠죠.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게 되겠다. 그죠? 차변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 자산 계정에 차변 여기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죠. 두 번째,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 대금을 의미하겠죠. 매입 대금. 그러니까 취득한 매입 대금이 취득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금융자산, 그러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5,000원에 사면 그 5,000원이 매입 대금이 되는 것이고 그 매입 대금이 취득 원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요.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거래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취득과 관련해서 수수료가 500원이 붙었어요. 500원이 붙었는데 이 500원이 수수료가 되겠죠. 이 수수료를 비용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500원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온 가격이 5,000원인데 사는데 500원이 하는 수수료가 붙었겠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재고 자산이라든지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입 부대입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매입 부대입 비용에는 합산해 주게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이렇게 부대입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 등의 거래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여기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취득 원가는 매입 대금이 되는 것이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분할 경우가 나오죠.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할 경우,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비교하게 되겠죠.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처분가액이 커요. 처분가액이 크면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익이 발생한다.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 비용이 더 큰 경우가 있겠죠. 비용이 더 크게 되면 이 경우에는 손실로 인식한다.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수익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커요. 그렇게 되면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을 메모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시고 예제가 있죠. 예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예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명확은 일시적 현금 보유액을 단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동대문에 액면 5,000원의 보통주 200주를 만원에 매입하고 200주를 만원에 매입하게 되니까 주식가격 곱하기 매입가격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유수가 200주 그리고 만원에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200만원 나오게 되겠죠. 200만원. 이것을 이제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당좌 예금이 되겠죠. 당좌 예금. 이것을 폐기처리해 주게 되면요. 차변에는 아까 첫 번째 나왔었죠.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게 되겠죠. 자산의 증가.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내지는 단기 매매 금융 자산 2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수표를 지급하게 되니까 자산이 나가게 되겠죠. 당좌 예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2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증권회사의 매입 수수료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수수료가 붙었죠.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죠? 네, 비용 처리해주면 되겠죠. 비용 처리해주게 되니까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죠. 그래서 비용은 차변에 기록해주면 되겠죠. 수수료 비용 15,000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죠. 현금 지급은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되겠죠. 대변에 현금 15,00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어요?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가로 2번 보시면 이거는 처분에 관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위에 단기매매 증권 중 100주를 11,000원씩에 처분하고 처분 시 수수료 25,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샀을 때는 200주가 있었죠. 200주가 있었는데 200주 중에서 100주를 판 거죠. 처분하게 된 거예요. 100주를 팔 때 보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서 11,000원이 되겠죠. 11,000원이 돼서 이제 1,000원이 올랐죠.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겠죠. 처분 이익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100주 곱하기 11,000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죠? 네, 110만 원 나오게 되겠죠? 11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수수료가 25,000원 붙었죠? 처분할 때 수수료가 25,000원 붙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차감해준 값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 받은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현금 금액은 110만 원에서 25,000원 빼주게 되니까 107만 5천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죠.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처음에 샀을 때 200주 샀는데 100주 판매했으니까 100주 곱하기 만원 되겠죠. 100주 곱하기 만원 해주게 되면 1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처분한 것은 100만 원 나오게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107만 5천 원과 100만 원 차익이 발생했죠. 7만 5천 원 붙었죠. 7만 5천 원 되니까 이때는 뭐가 되죠? 수익의 발생이 되겠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7만 5천 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것이죠.